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워낙 좀 ADC가 관련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좀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ADC 같은 경우가 2020년, 21년, 22년, 23년 기술 이전이 가장 주력으로 많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도 금액 순으로는 이제 탑 10을 나열했을 때 ADC 관련된 딜이 뭐 1,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도 한 2개 정도 더 해서 탑 10에 한 4개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ADC 관련된 빅딜들도 많았고, 짜잘한 딜들도 ADC 관련된 거는 이제 작년에 다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술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ADC가 뭔지 라고 봤을 때 ADC는 일단 뭐 항체, 세포독성 물질이 이제 같이 쓰이는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링커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세포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정한 선택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암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탈모 아니면은 뭐 손톱 빠짐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항체라는 선택성이 높은 물질에 세포독성 물질을 결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세포독성 물질이 가지고 있던 이제 좋은 종양 살해 효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항체의 효과와 항체를 통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DC가 왜 각광을 받았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2가지 임상 결과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촉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년에 공개된 에너투, 뭐 최근에 이제 뭐 청원도 가면서 좀 유명해진 의약품 중에 하나긴 한데 유방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투라고 하는 이제 유방암에서 많이 좀 발견되는 이제 유전 변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ADC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혈투 같은 경우가 전체 유방암 환자 한 15% 정도가 혈투 양성으로 분류가 그동안 돼 왔었고, 나머지 이제 85%는 혈투 음성으로 분류를 받아왔는데, 양성 기준이 혈투가 좀 강하게 발현이 된 세포들이 한 10% 이상 돼야 될 정도로 이제 좀 허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발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음성으로 분류를 해왔었는데, 에너투 같은 경우는 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 임상을 통해서 기존에는 음성으로 분류됐던 허투 발현이 좀 약한 환자들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허투 로우 시장에서의 새로운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허투 뭐 양성 같은 경우는 한 15%밖에 안 되지만 기존의 85% 중에서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인,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 한 50% 가까운 수준들은 허투 음성은 아니고 허투 로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신규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ADC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작년에 공개됐던 EV302 임상인데,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트루다 ADC인 페드셉을 병용을 이제 방광암에서 했던 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FS랑 OS를 거의 뭐 기존의 화학요법이 표준 치료인데 화학요법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ORR도 많은 개선들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면역항암제의 좀 베스트 파트너로 ADC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SD도 ADC로 잘 알려진 다이치 산교로부터 3개의 ADC 파이프라인들을 도입을 하면서 총 계약 규모는 한 220억 달러로 작년에 기술 이전 규모로는 2번째 차지할 정도로 빅딜을 이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ADC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ADC의 더 낮은 이제 항원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수록 더 넓은 시장을 타겟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ADC의 이제 세포독성은 더 강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결합하는 세포독성 물질의 자체적인 이제 세포독성도 더 높은 물질 쪽으로 향후에 ADC는 좀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포 이소머레이즈나 아니면은 나노몰 수준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제일 최근에 승인받았던 PBD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몰 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에서도 세포독성을 유발할 정도로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성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로드가 좀 필수적으로 방관자 효과라고 불리는 뭐 바이스탠더 이펙터를 꼭 필수적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관자 효과라는 거는 기존의 ADC 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물질이 떨어져 나오고서 세포 안에서는 이제 그 세포를 잘 죽이지만 이제 주변 세포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해 왔는데, 방관자 효과를 통해서 최근에 사용되는 그 세포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소수성 물질이다 보니까 세포막 통과가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C로부터 떨어져 나와서부터는 주변의 세포들도 같이 죽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종양의 내성 원인 중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제 종양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ADC가 선호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방관자 효과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독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 독성이 좀 적은 물질을 쓰더라도 대신 ADC의 항체 하나당 더 많은 개수를 붙이는 방법이 있으면 더
더 적은 항원에서도 충분한 ADC 결합된 세포 독성 물질을 세포 내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약물 항체 결합비인 DAR이 높은 것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에너투나 트로델비 같은 경우는 이제 DAR의 7에서 8 정도 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2 아니면 4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저조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DAR이 보통 한 7에서 8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포 독성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 때문에 항체의 물성을 좀 건드리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페이로드가 좀 최대 8개 정도로 좀 생각이 되어 왔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링커 부분을 통해서 페이로드 부분을 마스킹하는 기술들 등장이 하고 있고, 아니면 LNP 같은 기술을 통해서 겉을 친수성 물질로 감싸서 그걸 항체와 연결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들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더 높은 페이로드는 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 쪽도 좀 변화가 있는데, 항체 같은 경우는 선택성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ADC 개당 세포 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높은 선택성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레고캔바이오의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과의 기술 이전이 대표적인 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CB84 같은 경우가 트랍2 ADC로 잘 알려져 있고, 트랍2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뭐 트로델비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DS106 같은 것들이 이미 뭐 트랍2로 좀 후기 임상이나 승인을 된 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CB84에 대해서 얀센이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전임상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LCB84는 트랍2가 사실 정상세포에도 조금 존재를 하는데 동양의 세포에서만 더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특이한 구조의 트랍2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도 ADC랑 이제 결합을 해서 이중항체 ADC도 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뭐 BMS가 이제 중국의 시스티뮴의 이중항체 ADC를 총 규모는 거의 한 10조 원 수준으로 사갔고, 뭐 계약금만 해도 1조 원 이상을 주면서 사갔던 것들, 특히 거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겨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중항체 ADC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중항체로 단독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자체도 좋았던 것들이 이런 높은 초기 계약금 비중이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ME 환경에서 특이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체들을 더 선호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TME에서 잘 알려진 약산성에서만 효과를 나타내는 항체 같은 경우는 종양 주변에서만 활성화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이제 또 마스킹 기술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면서 종양 주변 환경들을 활용을 해서 선택성을 높이는 방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임상 단계에 들어간 파이프라인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C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모달리티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이중항체 기술인 뭐 T셀 인게이저 방식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셀 인게이저가 주요 모달리티가 될 거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FDA가 허가한 이중항체 의약품이 한 11개 정도 있는데, 처음으로 2014년 승인을 받았고, 뭐 17년, 21년에 하나하나씩 받은 이후에 재작년에 4개, 그다음 작년에 4개 허가를 받을 정도로 대부분이 최근에 허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중항체 8개 중에서 7개는 뭐 다 T셀 인게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의 의약품이라는 측면에서는 T셀 인게이저가 점차 주요 모달리티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셀 인게이저는 세포치료제인 카티랑 기전상은 사실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은 이제 카티는 세포 자체에서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중항체 T셀 인게이저는 그 중간에 매개체 효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카티는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의약품으로 만들어줘야 되지만, T셀 인게이저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이다 보니까 완제 상태로 이제 미리 제조가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투약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들, 그런 것 측면에서는 카티의 높은 가격 대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가 고형암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이제 뭐 T셀 인게이저 같은 경우는 뭐 킴트랙이 희귀암이긴 하지만 포도마크 색종에서 허가를 이미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암젠의 이제 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탈라타맙 같은 경우가 현재 뭐 FDA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6월쯤에 이제 허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형암에서 이중항체가 이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모달리티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ADC 다음으로는 뭐 T셀 인게이저를 좀 주요한 모달리티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워낙 뭐 ADC, 뭐 이중항체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이 좀 다수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도 대형 선호되는 기업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중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를 가장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ADC 관련된 이제 레고캔 바이오를 차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B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BB 항체 기반으로 한 T셀 인게이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뭐 에스모에서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뭐 상반기에 하나 정도의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공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임상 결과로 통해서 증명을 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BB 셔틀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이제 사람 결과들을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시장 여전히 관심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BBB 셔틀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차선호주인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DC 기업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얀센, 암젠, 뭐 다케다 같은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레고캠의 강점인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링커 기술인 컨주얼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주얼의 이런 높은 안정성과 종양 특이적인 방출 효과 등을 통해서 MMA든 뭐 토포이소머레이저든 아니면 뭐 PBD 같은 다양한 페이로드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고, PBD나 최근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스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사망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독성이 높은 페이로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컨트롤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에 이제 오리온 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뭐 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현금 유입을 통해서 7천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향후에 뭐 임상 개발을 훨씬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현재 뭐 전임상 단계의 다수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레고캠바이오를 차선호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ADC는 여전히 뭐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달리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DC에도 계속된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세대 ADC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페이로드를 결합시키는 DAR의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AR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항체의 선택성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TMA에서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체든 아니면은 이제 뭐 이중항체 ADC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모달리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DC 외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모달리티로는 T셀 인게이저가 최근에 이제 FDA 승인 품목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고영암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DC를 잇는 주요 모달리티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뭐 ABL 바이오, 이중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 ADC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를 가장 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